최민희 후보를 타깃화한 것 같은, 김민석 후보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 오마이뉴스가 결국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 못하던 진실과 같은 것들이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는 이미 언론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오마이뉴스도 좀 다뤄볼까요? 오마이뉴스 노조가 오마이TV의 편향성을 문제 제기했다 이런 미디어오늘 보도가 있던데 지난번 우리가 오마이뉴스 좀 잠깐 다루지 않았습니까? 다뤘죠. 예.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저는 유튜브 시사나 정치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뭐 어떤 전당대회건 아니면 다른 뭐 선거건 간에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최소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네. 최소한의 그 객관성하고 공정성은 가져야 됩니다. 그 오마이뉴스는 예. 시민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태동부터 지금까지 그 후원자들, 구독자들이 자긍심이 꽤 있잖아요. 엄청나게 있는 매체인데.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박시영 TV 와가지고 오마이뉴스가 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보거든요. 네. 개선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전혀 안 됐습니다. 예.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민 기자님 이야기에서. 근데 요 그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예. 오마이뉴스 노조의 그 공보위 보고서. 예. 그래서 이른바 오마이TV가 너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영 내에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낸 거는 그 전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거를 미디어오늘이 입수해가지고 이제 좀 늦게 보도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라기보다는 뉴 이재명. 그렇죠. 그때라든가 그 6.3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재보선 요때도 굉장히 오마이TV가 편향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하나 보였다. 얘기하면 민주당의 한쪽 편. 예. 뉴 이재명 쪽의 논리만 강화하는 그런 방송만 계속 해왔다. 맞습니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는 또 친 김민석 이야기만 한다. 정청래 쪽만 두드러 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죠. 네. 그거를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오마이TV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마이TV 쪽에서는 일단 매체별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좀 다른 성격의 매체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성언론처럼 기계적인 중립 이런 스탠스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굳이 이제 그걸 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뚜렷한 시각을 보여주는 게 뭐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이에요. 아니 나는 솔직한 얘기로 뉴 이재명 쪽에 어떤 한쪽에 쓸 수도 있다고 봐. 그러나 그쪽에 쓰더라도 예를 들면 문제털레유라든가 몇 가지 포인트들 있잖아요. 혐오, 조롱 막 이렇게 극단을 치달을 때 그 쓴소리를 해줘야 하거든. 그럴 때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약간 어떤 쪽을 더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침묵하잖아. 그게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노골적으로 네. 그다음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반면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는 너무 심할 정도로 패대기를 치는 수준으로 가고 그렇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썸네일 한번 봤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장윤수 기자가 보도한 것도 있고 봉지욱 선수가 보도한 것도 그렇죠.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건 보도 안 하지. 그건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DB 유출 이 논란이 꽤 컸잖아요. 네네. 이거는 오마이뉴스 정신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돼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오마이 정신으로 보면. 예. 근데 이런 문제를 안 다룬다? 그건 문제죠. 그리고 어제 박시영 TV도 여기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민석 후보가 그 여성 시의원 도의원들 경기도 모여다 놓고 했던 그걸 불러다 놓고 한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멘트들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만 표 안 모아오면 뭐
야, 그거를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심각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예. 조용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노조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 TV 쪽에서 나온 입장을 봐도 문제의식이라든가 외부의 비판 혹은 오마이 노조의 비판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 뒤에 오마이 TV의 어떤 그런 그 영상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제가 유심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개선이 안 그 되고 얘기는 있어요. 뭐 오연호 대표부터 시작해서 상층 경영진들이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마이 TV의 저런 스탠스가 위에 상층부의 어떤 그런 기류. 그거 없이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인 생각합니다.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여지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뭐 외국 언론 전문가는 아닌데 외국도 이제 주요 언론들이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후보를 검증하려고 해요. 선진 언론은. 그렇죠.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정말 우리가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너 이런 그 우리의 비판을 어떤 식으로 넘느냐 그래갖고 일단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래서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지지하는 것부터 검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우린 우린 그게 없죠.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라고 일단 밝히는 것 자체가 없고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보면 도배질이 돼 있는 거죠. 아니 되게 사실 그냥 밝히고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아.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은 차라리 것 그게 같아요. 나은 그게 거죠. 솔직한 거지. 네. 갑자기 뭐 중립적인 척 하는데 전혀 중립적이지 않잖아. 그렇죠. 예, 중립적인 줄 알았는데 도배가 돼 있어요. 어. 특정 정파색으로. 예. 이거는 좀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언론 매체에서 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뭐 한겨레 경향, 뭐 네. 오마이 등등등등 이런 데서 친정청래 방송이 있어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특히 김민석 후보를 만약에 아프게 계속 썸네일을 냈다. 계속 그런 논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민석 사실 후보 측에서? 이거 약간 제가 고해성사 및 자기 반성을 좀 하면은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레거시 미디어 포함 다른 시사 유튜브 채널들이 보여주고 있는 혹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네. 언론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매체들 간에 최소한 지금 어떤 숫자로 그냥 손쉽게 얘기를 하면 네. 한 7대 3. 음. 뭐 이 정도는 3 정도 되는 매체에서는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시영 대표님이 이제 쉬고 좀 여기 좀 나와 뭐 언론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아예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저도 하고 싶은데 예. 다른 매체에서는 예.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를 뭐 야 너 저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건데 예. 너 전속내 지지하는구나. 그렇죠. 저 혼자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뭐 그냥 감수해요. 근데 제가 출연한 그 매체를 같이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거긴 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공격을 받는 거를 저는 이렇게 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방송 전에 막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해.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데 그 미디어 비평을 하는 즉시 친정청래 채널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선 박시영 TV밖에 없다. 이미 프레임이 씌워진 곳에 와서 야, 슬픈 현실이네. 슬픈 현실에. 그래서 저도 저기 정준희 교수님 채널 아니 거기 가서 저도 솔직히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저도 저 자신도 비겁하고 어떤 용감하지 못하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저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떡하냐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미디어 비평을 할 수 있는 곳이 박시영 TV밖에 없다 지금. 매부쇼는 못 합니까? 매불쇼도 부담을 좀 느끼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뭐 당연히 뭐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비평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초청하는 패널들이 너무 편향된 패널들만 데리고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오마이TV에서 입장문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시청층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성 언론의 방식을 따른다면 영향력이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언론 직필보다는 정론 직필보다는 맞아요. 일단 수익화가 우선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언론에 기대하는 거는 이 권력 감시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오마이뉴스를 좋아했던 것도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잘 패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이상 그런 기능을 너무 상실해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감이 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왜 이걸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수익화가 우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데 너무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성 매체가 자기들 본 방송이나 지면에서는 점잖은 척을 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사회 뉴스나 다른 뭐 연예 뉴스나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맞아요. 제목을 뽑아서 클릭 장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치 평론 유튜브 채널들을 만드니까 그런 자극성을 아예 그냥 편향성으로 대놓고 누굴 때려 패는 맞아. 특정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클릭수, 구독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어야 할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도덕성, 중립성, 그 본인 언론사의 가치 이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좀 그게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 오마이뉴스 TV 쪽이 오마이TV가 그 현장 생중계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박정호 기자가 이제 선거 현장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갔었잖아요. 과거에는 다 좋아했어. 맞아요. 오마이뉴스가 열심히 다니는 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딱 절반이 생긴 거야. 현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사실. 그럼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습니다. 불러다가 검증을 하는 거죠. 그치. 김민석 후보가 불편해할 만한 혹은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 중에서 유효하고 타당한 것들을 질문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사람들이 지지하지만 볼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마이 TV를. 네. 그 과정이 없는 거죠. 한국 언론은. 그냥 같이 박수만 치고 있는 거죠. 나왔으면. 아유 우리 대표님 우리 후보님 나오셨어요. 이건 언론의 기능은 아니죠. 나는 사실 이현주 텔레그램 관련해서 이현주나 뉴시스 기자 뭐 뉴시스 사장이 누구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막 알려져 있던데 네. 어쨌든 막 취재해서 뭔가를 막 알아보려고 하고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최민희 의원만 고군분투 하더만 계속 물어보더만. 사실 그 전부터 이상 징후는 있었죠.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전에 예. 이미 리박스쿨 관련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국회로 출입하거나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그 문제를 묻질 않아. 묻질 않아요. 야, 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심각함을 느꼈어요.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상하다. 이게. 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전면 재검토하라.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보고 다 받았으면서 욕먹으니 부하 탓. 이재명 대통령의 황당한 유체 이탈 화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모르는 세제 개편안 나올 수 없어. 전 세제실장들 쓴소리. 전직 세제실장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절차상 수차례 청와대에 주요 대책을 보고하고 검토받은 뒤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한 뒤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재경부만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최소 2차례 이상 청와대에 정식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세제실장을 지낸 A씨는요. 부동산이나 주가 누르기처럼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보고가 된다. 재경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이 내용을 추후에 대통령이 아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실제 이번에도 재경부 세제실은 6, 7월 사이 여러 차례 청와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청와대로부터 지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제실장을 맡았던 B씨도 세제 개편을 상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상의와 협조를 안 했겠냐? 대통령께 요약해 서면 보고도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그것을 자세히 봤던 안 봤던 결국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대. 재경부 장관 욕 많이 먹을 거니까 기어 다녀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야. 대통령은 욕 안 먹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한테 욕 많이 먹을 거니까 기어서 다니래. 당신이 기어 다녀야 되는 거야. 아니 당신이 결정권이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판 여론이 불거져 나오니 대통령 특우의 합법으로 똑바로 하지 그래 라고 나오는 거다.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세제실은 뒤늦게 재정비하고 있는데 사기는 크게 꺾인 상황이다. 하고 싶겠습니까? 세제실장 출신 C씨는 이번 사태 때문에 누군가 징계라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적극 행정인 만큼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전현 국힘 국회 부의장과 골프 조정식도 동행.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박덕흠 골프 회동을 했대요. 조정식도 함께 골프를 쳤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지난달 골프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역임했던 A 의원 등도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고 영남권 B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고 만찬을 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래 골프를 쳐? 아니 골프 회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대통령이 모르나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골프 회동했다라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골프를 쳐도 됩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면서 골프 회동을 한다? 이걸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에? 진짜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하죠. 코인 과세 임박 시행 5달 앞. 자,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코인에도 과세를 합니다. 내년부터. 근데 세율이 22%예요. 어? 소득세가 아니야? 22%면은 복권, 불로소득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율이 어떻게 22%를 매길 수가 있지? 기본 공제 250만 원, 과세 표준은 이제 수익에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주고 350만 원에 22% 77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는데 소득세로 매겨야지 이거를 왜 불로소득으로 치냐고. 주식도 세율 22% 매길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코인이 초창기에는 진짜 도박판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장 코인들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금에다가 투자했어요. 그거 수익 나면 22% 떼갈 겁니까? 그리고 까진 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가 또 뭐냐면 국내 거래소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는요 다 못 잡아냅니다. 와우. 지지율 날라가요 이거. 아니 지금 반도체 때문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짓을 왜 하지? 해외 거래소로 가세요. 올해 안에 이제 다 떠나면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잖아. 국내 거래소는 다 죽으란 소리 아니야. 진짜 환장한다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장관 탓하고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진짜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재명 정권 박근혜 윤석열류의 시행령 통치로 가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좁히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차례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였답니다.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요. 모 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어. 하지만 대통령은요. 밀어붙였고 장관은 결국 검토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거 김용훈 장관이 안 건드릴 겁니다. 국회가 여야 격돌 끝에 통과시킨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확대라는 노조법의 취지를 대통령이 하위 법령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 훼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유보는요. 어떤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특정 주체에게 남겨두고 다른 주체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게 헌법 원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원리가 만들어졌냐면 행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독재하지 못하게 헌법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특히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행위처럼 본질적인 사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처럼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지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없다는 요구,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없다는 요구까지 포함한다. 자, 헌법 75조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헌법 75조는 대통령령을 2갈래로 나누는데요.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집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을 2갈래로 나눈다. 집행명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발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왔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해체 시도, 대법원도요 같은 원칙을 노동 분야에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2020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법률에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그 자체로 무효다. 대법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박근혜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모법 위반이야. 그런 시행령 하면 안 돼. 이 판례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권리 침해 조치는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 그런데 노조법 개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에서 자본의 입맛에 맞게 특정 사안을 배제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 시도는 정확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 33조가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에 적법한 행사 범위를 행정부가 축소 획정하는 행위,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르는 문제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집행명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하는 거, 노조들이 쟁의하는 거 범위를 축소시켜 노동부 장관한테 2번이나 지시를 한 거야. 시행령으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 그런데 박근혜가 하려던 짓이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대신하려는 이재명식 시행령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요, 법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취지를 거스르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더 근본적으로 법률의 모호함을 누가 해소하느냐 문제가 남는다. 법률의 궁극적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노동쟁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범주를 미리 확정해서 사법 판단의 기회 자체를 봉쇄할 사안이 아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 행정이 이를 준거로 삼아 법원까지 가기 전 이미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